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풀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고 믿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지금 A부터 F까지 세포 소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 뭔지 먼저 챙겨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보니까 핵이죠. 핵입니다. B는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 막이 주름진 형태,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C는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 알갱이, 좁쌀 형태의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이죠. 리보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아까 미토콘드리아처럼 이중막 구조이면서 안에 동전을 겹쳐놓은 듯한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엽록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는 E와 F를 잘 보세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E는 안쪽 막을 가리키고 있고 F는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E는 세포막이 되겠고요. F는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지금 패드라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원래는 선생님이 뭐 글씨가 나쁘지는 않는데요. 아닌가요? 글씨 좀 이쁘면 좋겠어요. 자, 위 그림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D 엽록체 되겠죠? 엽록체, 여러분들이 엽록체까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유전물질이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일단 유전물질이 있다는 말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A 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세포호흡으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세포호흡과 에너지라는 핵심 단어를 참고로 했을 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요. 그 다음에 2번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지질의 구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겠죠? 친수성 머리에 소수성 꼬리를 가진 이러한 형태. 니은 세포막은 두껍고 단단해서 세포 형태를 유지한다. 뭔가 어색한데? 지금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지금 여기서 두껍고 단단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이것은 세포벽일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니고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렇죠. 물질 이동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물질도 있고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포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세포막이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세포막의 특성을 설명했다.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다.
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세포막의 특성.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세포 안의 물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뭡니까? 그렇죠. 어떤 물질은 투과, 어떤 물질은 불투과. 이런 걸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택적 투과성.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확산이다. 지금 A와 B의 확산 방식을 서로 비교해서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이동을 하는 확산이 될 것이고요. 그의 반면에 B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A의 농도는, 근데 지금 다 확산의 방향을 봐봐요. 확산의 방향이 A, 지금 가에서 나 방향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A의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 그렇죠, 높아야 이런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니은, 이산화탄소는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자,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곧바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 B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잠깐 언급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통로 단백질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통로 단백질을 자신이 통과시키는 어떤 물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B든 C든 어쨌건 뭐 단백질을 통과해서 확산을 해야 하는 물질들은 무조건 동일한 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특정 물질을 통과시키는 특정 단백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물질 대사를 정리한 것이다. 문제를 보니까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래요. 밑줄 치고요. 그럼 어디가 옳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높은 온도에서 잘 일어난다. 이미 조금 어색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 다시 더 가볼게요. 생명체는 물질 대사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얻는다. 두 번째 문장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만약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연소 과정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연소 과정은 불에 완전히 이렇게 태워져야, 지금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를 넘어야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지만 지금 생명체, 우리 사람만 해도 이 기초 체온이 약 37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7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효소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높은 온도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뭘로 바꿔야 된다? 낮은 온도. 그렇죠. 낮은 온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다.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찾아서 쓰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값이죠. 자, 일단 먼저 이러한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는 반응은 물질 대사 반응 중에서 그러니까 동화와 이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반응인가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량이 더 많아. 그러면 생성물이 될 때 더 잘게 쪼개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화작용. 이화작용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A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값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은 동일한데 지금 빨강 색깔 그래프와 그러니까 이 빨강 색깔 그래프와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래프가 있어요. 맞나요?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동일한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어서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거는 빨강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의 이 에너지의 변화 값을 나타낸 것 같고, 파란색이 효소가 있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효소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분을 해보자면 반응물을 기준으로 항상 이 아이가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조금 다시 이만큼이겠죠. 그렇다면 결국 C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파란색이 효소가 있을 때니까 파란색은 똑같이 반응물에서 시작은 해야 돼요. 반응물에서 시작하면서 파란 색깔만큼의 장벽, 즉 D가 되겠네요. D, 이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차이 구분되시나요? 그러면은 B 값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B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반대되는 그래프가 그려졌다. 즉 예를 들어서 B를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반응의 진행도 이렇게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면 B 같은 경우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즉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대로 된다면. 맞습니까? 서로 다른, 즉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반응은 흡열 반응이겠죠. 동화작용. 그래서 동화작용에서의 그래프 변화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번은 효소의 작용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효소의 특성. 자, 그림을 보니까 반응물과 효소가 결합했어. 그러고 나서 생성물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효소와 모양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구조가 생성물은 효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기억,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효소는 이 브라운 계열의 이 색깔의 구조물입니다.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죠. 그림을 봐도. 그래서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효소는 반응이 끝나면 다시 작용할 수 없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효소가 재사용되는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효소의 구조랑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효소 한 종류는 여러 종류의 반응물에 작용할 수 있다. 선생님이 설명했을 거예요. 효소는 자신과 구조가 맞는 반응물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마다 그 물질에 작용할 수 있는 효소는 아무 효소나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어요.
자신과 구조가 맞는 효소와 반응물 이거 두 개가 같이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답이고 8번 효소가 관여하는 생명현상으로 옳은 거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이거는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일종의 효소의 작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무조건 효소의 작용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체온이 지금 37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효소의 도움 없이는 반응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효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자, 이것도 이 내용 자체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암모니아가 요소라는 다른 물질로 전환된 화학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효소의 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밥 속의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자, 이것도 녹말이 포도당이라는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니까 효소의 작용이 맞죠? 상처가 나서 출혈이 일어나면 혈액이 응고한다. 자, 혈액 응고에 있어서도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도 나왔었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그래서 답은 다 맞아요. 9번 그림은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가정 이름 쓰시오. 자, 지금 보니까 DNA에서 가를 거쳐서 RN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전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되고 이 RNA가 번역을 거쳐서 단백질이 되는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했다? 네. 중심 원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수행평가도 했으니까 이제는 기억하겠죠? 그러면 2번 가와 나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을 각각 써라. 지금 가는 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사는 DNA를 기본 틀로 하기 때문에 DNA가 존재하고 있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가는 핵입니다. 하지만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리보솜인데 그래서 나가 일어나는 곳은 핵이 아니라 핵에서 RNA가 빠져나온 다음에 세포질로 나와서 번역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DNA 염기 서열 중 일부를 나타냈다. 이 부분에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개인지 쓰시오. 자, 그러면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개수가 결국 염기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염기의 개수를 세어보면 돼요. 자,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18개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포함된 3염기 조합은 최대 몇 개인지 쓰시오. 자, 3염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 3개씩 묶음을 하면 되잖아요. 18개를 3개씩. 몇 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계산 나오죠? 6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사되어서 만들어지는 RNA 염기서를 쓰시오. 자, 조금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많이 해서 귀찮긴 하지만 써주겠습니다. 자, TAC부터 시작해 볼게요. T는 A로 바뀌죠. A는 T로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RNA에는 T 대신에 U를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A에 상보적으로 대응되는 염기가 U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UG.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고 써볼게요. 그러면 AUG 그 다음에 CGG가 되겠다. 그쵸? CGG.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거니까 UUA. 맞죠? 그 다음에 CCG. 선생님 빠뜨리지 않고 잘 적고 있나요? 헷갈리네요. 그 다음에 C에 대응하는 거 G.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거니까 UU. 그 다음에 CCG. 자,
맞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상보적으로 대응하는 것쯤이야 이제 뭐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쉽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거 없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그 다음에 11번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생물종마다 유전 부호 체계가 다르다. 이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는 세균에서도 사람과 동일한 유전 부호 코돈을 쓰게 된다. 그걸 유전 부호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한다.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종마다 유전 부호 체계가 다르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다음에 생명체는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한다. 맞죠? 그래서 유전 정보가 결국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 너무나 매끄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뒤에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사고를 해서 서술 형태로 적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이는 선생님이 따로 하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췄겠죠? 틀리면 안 돼요. 이 수준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100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